안녕하십니까. MBS 초대석의 양승용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은 매력적인 테스트베드, 시험 무대로 꼽힙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소비 트렌드의 변화가 빠르고 소비자의 취향이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그런 성향은 농산물 소비에도 반영되어서 우리 농업도 무엇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잘 팔 것인가가 더 중요한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유통과 소비 정책을 기획 추진하고 있는 농식품부 김정희 유통소비정책관과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오늘 스튜디오에는 농식품부 김정희 유통소비정책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국장님 농식품부에서도 가장 바쁜 분으로 손꼽히시는데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명칭만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 담당하는 업무가 유통과 소비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정책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맡고 있는 유통소비정책관실은 원예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전반적인 국민들의 식생활 개선, 그리고 농축산물의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생산 부분에 있어서는 채소, 과수, 화훼 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 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최근에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수급관리 정책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 쪽에서는 도매시장 정책, 그리고 직거래 활성화, 로컬 푸드를 확산시키는 것이 최근에 주요 업무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식생활 쪽에서는 국민들한테 농업과 그리고 또 건전한 식생활에 대한 정보를 확산하고 우리 그 국민들의 그런 식문화를 좀 더 개선시키기 위한 업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초등학생들을 위한 과일 간식 프로그램을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추진해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안전성 부분은 날로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농산물 TLS라든지 축산물 달걀의 위생 안전 관리 그 업무도 유통소비정책관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요 업무입니다. 아, 그렇군요. 금년에 채소 수급과 관련해서 양파 출하량이 좀 많이 늘었고 가격이 좀 많이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마늘 시세도 심상치 않고요. 농가들이 시름이 참 많습니다. 어떤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지요? 예, 올해 양파, 마늘이 생산량이 크게 늘어서 시장 가격이 하락을 하고 또 산지 거래도 부진해서 농가의 시름이 깊은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 그 양파, 마늘의 생산량이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는 양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배 면적은 거의 평년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만 생산성이 워낙 좋아서 작황이 좋았습니다. 수확기까지 사실은 구가 커지는 그런 아주 이례적인 그런 상황이 초래되어서 생산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양파는 약 130만 톤 가량 정도 중반생종이 생산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중에 과잉 물량은 시장에서 과잉으로 보이는 물량은 약 12만 톤 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 수차례의 대책을 추진을 해서 지금 12만 톤 전량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방침을 발표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뭐 백종원 씨라든지 이런 분들의 협조를 또 얻어서 양파 소비 촉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출하량이 최근에 조금 진정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양파가 창고로 입고되는 시기가 되면 점차 가격은 조금 더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늘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사실 좀 재배 면적이 늘어난 효과가 사실 생산량 증가의 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지의 거래가 부진해서 농가들이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과잉 물량이라고 생각되는
물량이 한 3만 4천 톤 가량 됩니다만 그 이상 약 3만 7천 톤 가량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대책을 이미 발표를 했고 또 농가들께서 최근에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정부가 어느 정도 가격으로 수매할 것인가, 수매 가격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고 계시는데 예, 수매 가격도 조속히 저희가 발표를 해서 시장을 안정시키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 양파, 마늘 할 거 없이 이 채소류라는 것이 작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수급을 완벽하게 조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시기일수록 농가 여러분들께서는 집중 출하라든지 그 홍수 출하 이런 것도 예. 자제해 주시고 농협에서도 그런 출하 부분에 있어서 시기가 분산될 수 있도록 좀 같이 지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 TV를 보고 계시는 소비자 예. 여러분들께서는 올해 양파 마늘 굉장히 품질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건강에 좋은 우리 상품들, 식품들 많이 소비해 주시면 예. 농가의 시름을 좀 더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제가 1978년에 그 대학교에서 입학을 했는데 농업경제학과로 입학을 했을 때 배웠던 그 이론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그 풍년의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40년 전에 배웠던 그 풍년의 역설의 뜻은 작황이 너무 좋아서 풍년이 되면은 오히려 생산자들이, 농민들이 더 소득이 줄어들고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였었는데 아직도 이 풍년의 역설이 지금 여전히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풍년의 역설을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네, 사실 원예산 상품의 그 정책에 있어서 수급 안정이라는 것이 생산자의 그런 어떤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유지하는 그런 문제와도 직결이 되어 있고 또 소비자의 후생하고도 많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수급 정책은 사실 농림부가 원예산업 정책에서 굉장히 비중을 두고 추진해 오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그동안 사실 생산자 단체들 그리고 소비자들과도 협력을 하면서 제도를 발전시켜 왔는데요. 우선 정부가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시장의 정보 그리고 생산과 그리고 또 이게 어떤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예측을 할 수 있는 관측 정보를 좀 더 정확하게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측 시스템을 좀 더 고도화하고 개편하는 데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고요. 그리고 이 관측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재배 면적 정보라든지 작황 정보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그 생산자들한테 제공이 됐을 때 이게 과잉이다. 라는 예상이 되면 생산자들이 자율적으로 물량을 조금 조절하고 그리고 또 이게 좀 출하량을 좀 늘릴 필요가 있겠다. 시장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가 생각을 하면 사실 출하를 조금 더 원활하게 속도를 붙여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 이익을 보는 균형점을 찾아가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측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저희는 최근에 계약 재배도 저희가 이제 계속 확대를 해 나가면서 생산자들이 조직화된 물량이 수급 조절에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채소 가격 안정제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2016년부터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채소 가격 안정제 프로그램은 우선은 무, 배추, 마늘, 양파, 고추 그리고 최근에는 대파 시범 품목을 포함해서 6개 품목에 대해서 생산량의 약 10% 정도 농가 계약 물량을 확보를 하고 농가에게는 평년 가격의 약 80% 수준의 수치 가격을 보장을 하는 대신 그 조건으로 물량이 과잉이 됐을 때는 산지에서 사전적으로 물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산지 폐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출하 조절을 한다거나 하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무를 부여를 하고요. 그리고 또 소비자의 물량의 공급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좀 더 조기 출하를 하는 그런 의무를 저희가 부여를 해서 수급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그 외에는 사실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수급 조절의 방식이라는 것은 생산 부분을 안정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가 안정되도록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비 부분의 그런 어떤 그 소비 패턴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대형 유통업체, 급식,
그리고 또 외식 부분 이런 부분과 산지의 그런 어떤 안정적인 계약 거래 이런 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면서 전반적인 수급 안정을 하기 위해 노력을 나가고 있습니다. 예. 여전히 부족한 점은 많습니다만 저희가 고민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수급 안정을 위해서 정말 그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그 중에서도 1번으로 그 관측 사업을 드셨습니다.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서 이제 관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것은 이제 주지의 사실이지만 사실 일기예보보다 더 어려운 것이 관측 아니겠습니까? 관측은 일기예보를 플러스해서 재배 면적이나 또 생산자의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그 생산자들이 관측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측 정보의 정확도 또는 현장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그 보완책들을 가지고 계신지요? 예, 지금 농식품부가 그 농촌경제연구원 소속의 관측센터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관측 정보를 생산하는 품목이 약 35개의 품목에 달합니다. 이 관측 정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자들한테는 영농 의사결정을 현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소비지 쪽에서는 또 소비지 나름대로 뭐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측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 이런 현장에 걱정이 있는 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회를 통해서 조금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관측 정보와 통계청에서 생산하는 통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관측은 지금 영농을 의사결정을 하고 생산하는 과정에서 그 단계의 과정의 정보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예상되는 생산량을 예측하는 것이 관측의 그런 주된 목적이라면 통계청에서 사실 생산하는 정보인 통계는 모든 생산이 끝난 다음에 그리고 재배 면적도 영농 의사결정이 끝난 다음에 확정된 수치를 발표하는 게 통계 수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관측 정보와 통계 정보는 어떻게 보면 정보를 생산하는 목적과 그 과정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은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농가들한테 관측 정보의 중요성은 굉장히 크고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 정부의 입장에서도 이 관측 정보를 가지고 수급 조절을 선제적으로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관측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저희가 관측 부분에 있어서 개선하기 위해서는 표본 농가 수를 1000농가 수준에서 1600농가까지 주산재 관측 표본 수를 대폭 늘렸습니다. 그렇군요. 예. 일단 표본 수를 늘렸고 그리고 이 표본을 통해서 저희가 확보하는 정보가 표본 농가의 그런 인터뷰라든지 이런 그 정보를 통해서 사실은 예측을 하는데 인터뷰만으로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그 관측 정보를 좀 더 확인하기 위한 현장의 실측 조사 체계를 저희가 보강을 했고 그리고 그때그때 산지의 그런 작황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산지 기동반이라는 전문가 팀을 주산지에 보내서 그때그때 작황 변동을 또 정보를 저희가 관측 정보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외에도 농협이라든지 유통공사라든지 현장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들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저희가 또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관측 정보를 생산하는 데 반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뭐 앞으로 드론이라든지 좀 더 신기술, ICT를 활용한 관측 기술을 좀 더 저희가 정교하게 고도화시켜 나간다면 관측 정보가 좀 더 믿을만해질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기대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 관측 사업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언급하신 뭐 채소 가격 안정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시장 격리제를 통해서 이제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는 이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제가 농산물 유통을 이제 전공을 한 사람 입장에서 그 시장이나 가격에 대해서 항상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흔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식탁의 대표 주자인 이제 배추 이것이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예측하기가 또는 관리하기 어려운 품목이 아닌가 이렇게 싶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최근에 정부에서는 특별히 채소와 관련된 어떤 그 관리력을 높이기 위해서 TF를 구성하셨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배추라든지 이런 우리가 그 전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주요 품목으로 다뤄왔던 품목들이 최근에는 수급 관리가 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보기에는 작황 변동이라든지 재배 면적의 변동이라는 원유 상품의 기본적인 특성 외에 소비지의 소비 패턴이 급하게 변하고 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또 HMR이라는 그런 어떤 그 상품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이 채소류의 소비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례로 그 1인 가구만 해도 3, 4인 가구에 비해서 식재료 구매에서 채소류가 차지하는 신선 채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반 이하로 낮다는 걸 저희가 데이터로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소비 시장의 변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서 생산 부분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변화시켜야 될지, 그리고 또 소비지하고의 연계는 어떻게 강화해야 될지, 이런 그 숙제를 좀 더 저희가 원점에서부터 근본적으로 고민하기 위해서 지금 농림부 차관을 단장으로 해서 채소산업발전기획단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과연 생산과 소비가 지금 어느 정도 미스매칭 상태에 있는 것인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소비 패턴이 급격하게 변한 걸 생산 구조가 너무 늦게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 그 정보에 대한 확인과 그것을 우리 산업계에 공유하는 그 메시지를 만들기 위한 그 작업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수급 안정 정책은 그럼 10년 전, 20년 정책이 지금도 유효한가? 그리고 앞으로 좀 더 보강해야 될 수급 안정 정책의 주요한 요소는 뭔가?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지자체의 역할, 그리고 주산지 생산자 단체의 조직화, 결국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그 문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드는 것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지하고의 연계 강화는 뭐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소비지에서 원하는 상품을 저희가 그 공급하기 위한 산지의 준비, 이 APC라든지 이런 그런 어떤 통합 유통 조직의 준비, 이것이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좀 고민하고 발견하고 정책화하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 소비 패턴이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과거의 단순한 유통 정책에서 벗어나서 이제 좀 더 종합적인 마케팅이 중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 그 농업 구조가 굉장히 영세, 소농, 중농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농가 차원에서 마케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산지 조직화를 통한 통합 마케팅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업의 산지 조직화 실태, 그리고 정부에서 어떤 발전 방안들을 가지고 계신지요? 산지의 그런 생산자 조직화, 그리고 또 유통 조직의 규모화, 그리고 또 전문성의 확보, 이것이 사실 산지 정책의 뭐 처음이자 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소비지가 대형 유통업체의 그런 어떤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면서 산지에서 바짝 긴장을 했었습니다. 저런 새로운 유통망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지에서 또 바게닝 파워를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사실 산지 조직화를 뭐 생산자 단체와 함께 정부가 급격히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빠르게 이제 드라이브를 걸어서 움직여 왔는데요. 지금 한 15년 정도의 성과를 저희가 뒤돌아보면 그래도 면 단위, 읍 단위의 조직화를 좀 벗어나서 지금은 통합 마케팅의 형태로 군 단위 이상의 조직화를 해 나가고 있는 그 흐름으로는 어느 정도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저희가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그 소규모 지역조합과 연결된 그렇게 개통화한 통합 마케팅 조직의 수가 2000년대 초반, 2005년에는 한 9개소 정도에 불과했다면 지금은 한 115개소까지 통합 마케팅 조직의 수가 늘어났고 그 조직에서 그 취급하는 어떤 생산량, 그리고 또 매출액의 규모를 봐도 연간 한 120억 규모에서 3배가 넘는 한 360억 규모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점은 사실 산지 유통에 있어서는 상당한 성과라고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소비지는 더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소비지의 그런 소비 패턴에 맞추기 위해서는 이 통합 마케팅 조직의 마케팅의 그런 어떤 전략 그리고 또 상품의 구성과 상품 예. 전략 예. 이런 부분은 계속 진보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60억이면은 뭐 처음보다 많이 늘긴 했지만 전체 우리 그 원예 농산물 규모로 보면은 아직도 그 확장을 할 또 성장할 그런 가능성 많이 있다, 여지는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2022년까지 약 저희가 5조 원 시장을 통합 마케팅 5조 원. 그 정도 으로 달성을 되면은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통합 마케팅 조직의 어떤 시장 교섭력 이런 네. 것도 굉장히 좋아지겠네요. 예. 자, 현 정부는 100대 국정 과제 중에 하나로 국가 및 지역 로컬 푸드, 로컬 플랜 수립 뭐 이것을 채택해서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농식품부에서도 먹거리 순환 체계를 이제 구축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 푸드 플랜 이름이 조금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건 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역에서 난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 있는 소비자들이 좀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이 먹거리 순환 체계의 기본 요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사실 농산물의 유통 구조가 효율성과 그리고 또 비용 절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빨리 대규모 소비지, 도시에 있는 소비지로 농산물을 빨리 저렴한 가격으로 보낼 것인가 그런 측면에 농산물 유통 정책의 중심이 많이 그동안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것이 굉장히 소비자 후생과 농가들의 그런 어떤 경쟁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한편으로 뒤돌아보면 지금 사실 그 대한민국의 그런 여건이 뭐 혁신 도시가 지역에 성장을 하고 있고 소비의 여력이나 인구가 또 지방으로 많이 분산의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 지역 단위의 생산 소비 체계를 만드는 것이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유리한 여건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것에 주목을 하고 그런 어떤 매스 유통 체계뿐만 아니라 대량 유통 체계뿐만 아니라 지역 내의 소비 체계를 생산 소비 체계를 만들므로 인해서 지역 내의 일자리도 만들고 그리고 또 중소농가 아주 소규모 농가들은 사실은 통합 마케팅 조직이나 이런 데서 그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실제로 사실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농가를 조직화해서 중소 그런 어떤 유통망을 통해서 그 인근 소비지에 있는 소비자까지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함으로써 지역 내의 그런 어떤 경제에도 저희가 활력을 불어넣고 중소농가 그리고 또 소비자들의 그런 어떤 후생에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는 게 저희 먹거리 순환 체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가 TF를 통해서 그 나주라는 혁신도시에서 혁신도시에 입주한 그 공공기관의 그런 어떤 급식에 나주의 그런 지역 먹거리를 공급하는 로컬푸드 체계를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구축을 했고요. 예. 군급식, 학교급식 이런 시범 모델들을 저희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난 이제 6월 말에 농식품부에서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3개년 추진 계획이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계획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 로컬푸드의 그 확산을 위해서 그런 그 지역푸드 플랜의 그런 어떤 체계를 다듬고 확장하는 노력을 하는 일환으로 저희가 이 3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로컬푸드의 싹을 확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로컬푸드의 시범 모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지역사회가 이 로컬푸드 체계를 확장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어떤 참여 주체들이 나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로컬푸드 체계를 시민사회와 지자체 중심으로 확산해 나가기 위한 그런 토대를 만드는데 이 3개년 계획의 그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내용으로는 뭐 시민사회 단체가 로컬푸드라는 그런 아이디어와 컨셉을 가지고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을 만들어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취약계층을 위한 어떤
그 돌봄 모델을 만든다거나 그런 것들을 좀 더 촉진하고요. 저희가 이제 매년 공모 사업을 통해서 그런 사회적 경제 조직의 그런 모델들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한 축으로 해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 로컬푸드 체계와 지역푸드 플랜에서 빠질 수 없는 또 주체는 학교급식이라든지 공공급식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급식 쪽에서도 저희가 로컬푸드의 그런 어떤 소비, 로컬푸드를 공급받는 그런 채널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같이 해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계획에서 목표로 하는 거는 2022년까지 로컬푸드 직매장, 소비자들이 직접 로컬푸드를 구매할 수 있는 직매장 수를 지금 200여 개에서 1,200여 개까지 늘려나가고 공공급식에서 로컬푸드의 물건을 이렇게 납품받는 비율을 한 40%대에서 70%까지 확대해 나간다면 전체 농산물 유통에서 한 15% 정도는 로컬푸드의 유통이 점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군요. 그 지역과 전체 그 소비자 농업인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서 또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까지 15%의 그 유통을 담당하게 된다면은 이 로컬푸드가 농산물 유통 채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직매장 1,200개라는 것은 어떤 면 단위의 하나 이런 정도인가요? 그 로컬푸드 직매장은 사실 위치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면 단위라는 그런 저희가 이렇게 구획화된 그런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생산과 소비가 잘 만날 수 있는 소비 배후를 가지고 있는 곳에 직매장이 좀 많이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사실 농협이 가지고 있는 작은 하나로 마트 매장이라든지 아니면 금융 매장에서도 샵인샵 형태로도 로컬푸드를 조금씩 다루면서 소비자들의 접촉면을 높여가는 그런 전략도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근에 채소 가격이 하락하고 또 가격 변동성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서 그 도매 시장 경매를 이제 주 원인으로 꼽는 이런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매 시장의 거래 제도를 뭐 바꾸려고 하는 뭐 이런 시도들이 있는데요. 그 도매 시장의 역할은 이제 가격의 대표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농업인들이나 또는 그 전문가들 우려가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농정 당국의 시각은 어떤가요? 우리나라 그 공영 도매 시장이 사실 농산물 원예 농산물에 특히 원예 농산물의 유통에서는 상당한 그동안 기여를 해왔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상품의 가격 발견 기능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산지의 그런 어떤 소규모 출하자도 자기가 팔 곳을 만들어서 실제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서 그렇게 유지가 되어 온 측면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농산물을 빠르게 분산시키는 그런 기능도 사실 도매시장의 기능으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장점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이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크다. 그리고 또 유통 비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대기 시간, 뭐 상하차라든지 이런 데서 발생하는 비용이 크다. 이런 지적들도 있어 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사실 그래서 도매시장의 정책의 발전을 위해서 또 경매제의 그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그동안의 제도적인 변화도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정가 수익제라든지. 정가 수익 매매를 확대하기로 한 게 이제 2012년에 그런 어떤 계획이었고요. 그리고 또 강서시장에서는 시장 도매인제를 또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또 운영해 오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매시장 거래제도의 문제는 뭐 우선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도매시장의 안정성과 또 출하자의 그런 권익과 어떤 그런 것을 보호하는 그런 장치로서 도매시장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고 그렇지만 유통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점도 같이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서 시장에서의 경험을 좀 더 저희가 면밀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격 안정이라든지 가격 변동성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가, 그리고 또 실제로 강서시장 내에서 경매와
또 시장 도매인제와 같이 병행했을 때 혹시 부작용은 없었는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전문가들과 함께 면밀히 분석을 하려고 하고요. 예. 그리고 또 그렇지만 이제 가락 시장에서의 그런 어떤 도매시장 거래제도의 변화가 필요한지는 그런 점은 많은 전문가들의 그런 어떤 그 참여 속에 저희가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8, 9월 한 2개월간 저희가 도매시장 거래와 제도와 관련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정가 수익매매의 그런 활성화라든지 이런 대안들을 모두 한꺼번에 놓고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유통포럼이라는 그런 논의의 장이 있습니다. 그 논의의 장을 거쳐서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또 단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해법들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 정부 측에서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그 좀 민감한 사안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먹거리 안전성을 얘기를 하자면은 아마 이제 올 1월부터 시행된 PLS라고 하는 제도일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농민들의 우려 속에서 이제 전격적으로 시행을 됐는데요. 당초에 이제 그 농민들이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 선의의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연착륙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PLS를 도입하기 위해서 작년 한 해 농업인 여러분들에게 사실 저희가 아주 이 제도의 취지와 그리고 또 이 제도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하자면 농약 사용을 유의하셔야 되는지 그 교육과 컨설팅을 작년 한 해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했고요. 예. 그리고 또 그것과 이제 같이 병행해서 농가가 안심하고 쓸 수 있는 농약의 수를 늘리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작년 한 해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작년 한 해 동안 각 품목별로 그리고 각 그 병해충별로 사용할 수 있는 농약수를 한 27,000개 정도를 한 해 동안 저희가 확대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행 전에는 많은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상반기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결산을 해보면 실제로 부적 합수는 작년 그 동기에 비해서 오히려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부적합률도 실제로 조금 감소한 수치를 그렇습니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작년 상반기 한 2.4% 정도 저희가 부적합률을 봤는데 예. 금년도 한 1.7% 상반기 부적합률을 그렇군요.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히려 부적합률이 작년에 비해서 줄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농가와 지역에서 참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시는구나. 한편으로 저희가 그렇게 이 문제를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농업인 여러분들께서 힘들다, 어렵다, 고충을 토로하시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그 제도가 바라는 취지에 공감하시면서 예. 농약 사용을 유의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PLS가 이렇게 아직까지 개선할 점은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농가 입장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적다라는 부분을 애를 그렇군요. 호소하고 예.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부터 그 3개월간 집중적으로 또 추가로 등록해야 될 농약 수요를 저희가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고요. 예. 그리고 또 농약회사 나름대로 농약 등록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제초제라든지 토양 살균제 이런 것이 좀 등록 농약에 부족하다고 여기고 계셔서 그런 그 농약을 우선 등록하는 것에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고요. 연말까지는 약 4천여 종의 농약을 추가로 등록을 해서 예. 농업인들 여러분들의 그 농업 경영에 조금 더 불편함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제 비의도적 오염이라고 그동안 걱정했던 것이죠. 예. 드론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앞서 농약을 사용했던 농약이 토양에 잔류돼서 예. 뒤에 그런 작물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라든지 많은 그런 걱정들을 하셨는데 그 드론을 통한 그런 공중 방제, 항공 방제는 예. 산림청과 농협이
금년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각별히 의의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현장에서 아주 그 갈등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현장에 애로사항이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 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비의도적 오염이라든 중에서 이제 그 앞서 선작물에서 사용했던 농약이 후작물에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도 저희가 현장 애로를 파악해서 기준치, 그 허용 기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그런 노력들도 같이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성주의 참외라든지 이런 몇 개 이제 사례에서 저희가 좀 의미 있는 그런 어떤 제도 개선을 이뤘다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농가에 대한 지도와 교육, 홍보를 지금보다 좀 더 열심히 계속 해 나가면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현장 애로를 덜어줄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추가 농약 등록 이런 노력도 같이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그 농업 현장에서 비교적 잘 적응을 하고 계시고 연착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농산물의 안정성 문제는 물론이고요. 이제 앞서 얘기했던 수급 안정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제 소비 트렌드이고요. 특히 원예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 트렌드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기후 변화도 그 작황을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요. 그 굉장히 이제 그 원예 산업이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 종합적인 어떤 원예 산업을 경쟁력을 높이고 하는 그런 발전 방안 이런 것이 혹시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원예 산업이 그동안 사실 그 시장 개방이라는 그런 상황을 맞이해서도 농가가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기에 노력을 하고 또 조직화를 해서 유통을 효율화하고 그리고 또 소비 트렌드에 맞춰서 발빠르게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더해져서 그래도 이제 좀 더 효율적이고 소비자 지향적인 어떤 산업으로 변모해 나가고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예 작물은 특히 그런 어떤 기후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 분야고 또 소비는 또 더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춘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시설 원예 부분이 최근에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분야로 그렇게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일부 농업인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지만 그 시설 원예에 종사하고 계시는 많은 농업인들이 시설 부분의 스마트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농업의 그런 어떤 발전 방향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엔 또 의견을 같이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 원예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ICT와 결합한 그런 스마트팜의 확산 뿐만 아니라 그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지원 프로그램들,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절감 시설이라든지 또 농가들이 쉽게 사실 선택해서 쓸 수 있는 보온덮개 같은 또 그런 자재류를 공급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서 시설 원예가 조금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팜과 관련해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각의 걱정이 있으신 부분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스마트팜 혁신밸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기업적인 그런 경영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농업인들이 참여해서 좀 더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고 또 최근에 딸기라든지 이런 품목들이 세계 시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시장도 좀 더 다각화하고 다변화하고 품목도 다변화하면서 시설 원예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이제 과수 산업 부분은 그동안 많이 사실 소비자의 그런 요청에 맞게 품종 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왔습니다만 대가 위주에서 중소가 위주로 그리고 또 좀 더 다양한 어떤 그 품종 요새는 소비자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도 사과를 사시는 게 아니라 홍로를 찾으신다거나 포도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거봉이나 샤인머스켓을 찾으시는 품종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이 과수에 있어서 다 같은 품종이나 다 같은 상품이 아니라 거기서 내가 원하는 상품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소비자들의 그런 그 요청이나 그런 트렌드에 맞게 과수 산업도 조금 더
좀 속도감 있게 품종을 개발하고 다양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좀 저희 원예산업과는 또 함께 같이 저희가 육성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다양한 특장류 산업들이 있습니다. 예. 전통적으로 수출 주요 품목이었던 인삼산업에 있어서는 뭐 연작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현장의 어려움은 있으십니다만 저희가 좀 더 인삼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그 지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인삼을 뭐 이것은 뭐 농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뭐 농협이라든지 이런 그 식품기업 그리고 또 식품기업들과 같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만 소비자들이 좀 더 쉽게 섭취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군의 개발과 또 그 제품군을 세계 시장으로 수출하는 그런 그 식품 산업하고의 연계 이런 예. 부분을 좀 더 촉진해서 예. 인삼 산업이 대한민국에서 종주국으로서 예. 이렇게 또 굳건히 하여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같이 도와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말 많은 정책들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오늘날 좋은 농업 정책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본질적으로는 소비자 또는 국민을 위한 정책이지만 그 혜택이 자연스럽게 농민들한테 같이 돌아가는 이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유통소비 정책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 그런 사례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그 우리 국민들이 본인이 먹는 농산물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그 농업을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농업의 발전에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또 소비자의 후생을 높이는 그런 어떤 하는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기초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식생활 5개년 계획이라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어려서 학생들 청소년 때부터 우리 우수한 농산물들을 많이 섭취하고 그리고 또 우리 농업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생활 교육들을 저희가 해나가고 있는데 이 뭐 식생활 교육이 단지 청소년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소비자라든지 이런 좀 소비자들한테도 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농업을 이해하고 그리고 또 그 농업에서 그 생산한 농산물을 본인의 그런 어떤 건강과 그런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섭취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이해하도록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생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확장해 나가지만 다양한 소비자단체들하고의 소통 채널 그리고 또 소비자들과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서 한국 농업을 이해를 돕고 그리고 또 그런 그 농산물의 그런 어떤 올바른 소비와 식생활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의미 있는 어떤 성취라고 보고 있는 것이 뭐 그동안 우유급식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가 운영을 해온 프로그램인데요. 최근에 이제 그 우리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가공식품 간식류에 조금 더 익숙하고 과일은 조금 배부르게 생각하고 이제 이런 사실 식습관들이 있다는 걸 여러 전문가들도 같이 걱정을 하고 있던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과일 간식 프로그램이라는 걸 도입을 해서 지금은 전국에 24만 명의 그 돌봄 교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과일을 간식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예, 그 정말 좋은 정책입니다. 예, 1년에 약 뭐 30회 정도 지금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의 욕심으로는 이 그 돌봄 교실뿐만 아니라 학년으로 이제 정규 학년으로 이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더 많은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과일이라든지 이런 채소류를 조금 더 쉽게 접하고 그리고 식습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나하나 저희가 만들어가는 노력 속에서 농업과 소비자들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저희가 취약계층을 위한 바우처 제도를 저희가 오랫동안 기획을 하고 시범 사업도 해왔습니다. 20년에 그 시범 프로그램을 좀 도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역시 예산이 문제겠죠. 예,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재정당국하고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정책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정말 소중하고 그리고 이게 농업인이나 소비자가 다 이 가는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열심히 설명을 해서 예.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예산을 확보하셔서 그 정책들이 확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중요한 정책들을 기획하고 최일선에서 이제 지휘하고 계셨는데 국장님께 농업 농촌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꿈이고 희망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정책 담당자로서 보는 농업은 이것은 정말 오래된 미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꿈이고 희망이다라는 말씀은 저는 사실 도시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 농림부에 처음 왔을 때는 제가 다루는 정책이 저한테는 이렇게 조금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예. 그렇지만 이제 제가 소비자로서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서 이 농업이 차지하고 농촌이 차지하는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고민하는 기회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공직생활 마치면 예. 농업과 농촌에서 제가 할 일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희망의 공간이 아닐까 그렇게 예. 생각할 정도로 예. 이 부분에 애정을 가지게 되었고요. 예. 그리고 또 저는 직업인으로서도 제가 공직자로서도 농업이라는 게 굉장히 오래된 산업이고 예. 그리고 정체된 산업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밑에서부터 변화하는 산업이고 신기술 또 새로운 시장이 같이 결합이 된다면 농업 농촌이 또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미래 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그 농업을 오래된 미래라고 예.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우리 농식품부 정책에 늘 주목하고 계시는 이제 농업인들 그리고 오늘 방송을 함께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사실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농업과 농촌도 굳건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소비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농업에 대해서 조금 더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발전을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농업인들이 애써 키운 농산물을 좀 많이 섭취해 주셔서 우리 농업과 소비자들이 같이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시장과 그런 사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농업인 여러분들께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원예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담당자로서 이 원예산업의 발전은 사실 농가가 조직화되고 농가가 힘이 있을 때 훨씬 한 단계 빠르게 그리고 또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그 협동조합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장목반 지역 내에서 그 농가가 힘을 모아서 생산에 대해서 적절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또 유통과 소비에 대해서 함께 협력을 해 나간다면 우리 원예 산업이 좀 더 빠르게 발전해 나가고 또 세계로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 있는 산업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산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인 여러분들 협조와 그리고 또 건승을 바라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그 농산물 유통 소비 정책이 우리 그 국장님의 지휘 아래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고 원예 산업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가을 배추와 무로 시작한 채소류의 가격 하락은 겨울 배추, 파, 양배추를 휩쓴 것도 모자라 봄 배추와 양파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업계에서는 마늘, 감자로 이어지는 여름도 안심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비자들도 농가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양파 요리 레시피와 인증 사진을 SNS로 공유하는 등 작은 힘들을 보태고 있는데요. 정부 당국도 풍년의 역설이 해마다 반복하는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기를 기대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